안녕하세요. 혹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아시나요? 영어로는 dreams come true라고도 하는데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또 예전에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인간의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문도 열 수 있게 한다. 그만큼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인데요. 저는 항상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에 이런 말들을 무척 좋아해요. 어린 시절 저는 가족이 없이 자랐어요. 5살쯤부터 다른 사람 손에 자랐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라 크게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좀 외진 곳에 마당이 있는 집에 다른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흐릿한 기억들 사이에서 가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고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상복을 입었던 어머니의 모습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엄청나게 슬퍼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여러 기억이 조각조각 가끔은 흐릿하게 나고는 하는데요. 그 여러 개의 기억 속에서도 제 다리에 있는 화상에 대한 것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꽤 큰 화상이라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이 정도로 아팠으면 아무리 어릴 때라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참 희한하죠. 어머니랑 어떤 산에 가서 나무를 심은 일 같은 사소한 것은 잘만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은 아마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기억은 어머니랑 같이 산에 다녀온 것 같은데 집에서도 꽤 떨어졌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해가 저무는 것을 보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삼촌을 만났죠. 아유, 여기 있었구나. 너희 엄마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어. 그래서 나보고 며칠 널 데리고 있으라고 했다. 삼촌은 저를 찾아 헤맸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느라 저를 데리러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충격 때문인지 실어증으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거의 1년 정도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어서 그냥 철석같이 믿고 따라갔어요. 삼촌을 따라서 차를 타고 어딘가로 도착하니 거기에는 이미 다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나마 제 또래인 듯한 아이들은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보면서 크게 관심을 보였어요. 아이들이 다가와서 말을 시키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이름이나 나이는 물론 반갑다는 인사나 여기가 어디냐는 질문조차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뭔가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서도 가슴만 답답해지고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서 있는데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얘들아, 그만 말 시켜. 걔 말을 못해. 진짜요? 너 말 못해? 왜 못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뒤로 말을 안 한대. 내일부터 나랑 같이 일하러 다닐 거니까 광연히 너는 이제 형들 따라가. 너희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널 공짜로 돌봐줄 수는 없잖니. 그래서 내일부터 당분간 삼촌이 일하는데 데리고 다닐 거니까 네가 삼촌 일 하는 것 좀 도와줘야 해. 알겠지?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저는 그냥 일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삼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픈 엄마 대신에 나를 돌봐주시는 거니까 그래야 하는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뭔가 얼렁뚱땅 삼촌과 함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밥을 먹고 외출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간다거나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
외모를 깔끔하게 하고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삼촌이 입으라고 준 옷은 제가 입고 있던 것보다 훨씬 낡고 더러웠거든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저에게 옆에 아이들이 알려줬어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해. 그래서 옷은 낡으면 낡을수록 좋아.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나가도 되고, 며칠 안 씻어도 되니까 완전 좋지. 난 씻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가끔은 양치질도 안 해도 되니까 더 좋아. 친구의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의문점이 가득했어요. 대체 뭘 하러 가길래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하는 걸까? 씻지 않고 더러울수록 좋다고 하는 걸까 싶었죠. 그리고 낡고 더러운 옷이 싫었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삼촌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참을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고 밖에 나가서 연탄재를 들고 나와서 제 얼굴에 바르고 옷에도 문질렀어요. 머리에도 물을 마구 발라서 이상하게 만들고는 누가 봐도 거짓골을 한 저를 보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됐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들 저처럼 허름한 차림새를 하고는 집을 나섰어요. 나이가 많은 형들은 삼촌이랑 진지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삼촌을 따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떠났어요. 버스 터미널이 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발길을 옮기는 시내 같은 곳이었어요. 처음 보는 동네라서 신기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삼촌을 따라가니 터미널에서 조금 떨어진 바닥에 자리를 잡았어요.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바구니를 올리고는 저와 함께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종이박스를 대충 뜯어서 그 위에 꽤 긴 글씨를 쓴 것을 꺼내더니 저에게 손에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삼촌 역시도 뭔가 글씨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종이를 흔들어 보이거나 제 머리를 감싸거나 저를 끌어안기도 했어요. 아이고, 도와주세요. 아픈 아내가 죽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간암으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부디 제가 떠나기 전까지 우리의 라면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제발 한 푼이라도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굶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 제가 떠나면 이렇게 한 푼 달라고도 못할 텐데. 아유,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냥 삼촌을 따라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았을 뿐인데 저랑 눈이 마주친 분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바구니에 돈을 넣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들은 제가 도와달라는 의미로 쳐다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저랑 눈이 마주치면 돈을 주는 게 신기해서 더 열심히 쳐다봤어요. 가끔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썩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구걸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몰랐던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살아계신데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전부터 해가 저무는 저녁까지 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목도리나 장갑, 자신이 산 빵이나 우유 등 음식을 주기도 했어요. 제가 진짜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맞나 계속 이야기를 시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삼촌은 자리를 정리하고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야, 역시 어린애랑 같이 있으니까 다들 더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만. 오늘 네 덕분에 삼촌이 일이 아주 잘 됐다. 아주 쏠쏠하게 많이 모였어. 네가 쳐다보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동전이라도 털어서 주던데. 아이고, 고마워. 삼촌이 엄마한테도 일 많이 도와주고 아주 착하게 잘 있었다고 이야기해 줄게. 그때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삼촌에게 큰 도움이 되었구나 싶어서 굉장히 뿌듯해하기도 했죠.
게다가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에게 전화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병원에서 아픈 것도 빨리 나으시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매일같이 삼촌을 따라서 여기저기 기차역, 터미널 앞, 백화점 근처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리를 펴고 앉아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열심히 삼촌을 도와서 일을 하는데도 엄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삼촌은 엄마가 아직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 데리러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삼촌을 도와서 착하게 잘 있으면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온다고 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죠.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삼촌은 어느 날 저에게 들려줄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렴. 너희 엄마가 많이 아프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형이랑 누나들은 다 보육원에 갔고 너는 삼촌이 대신 키우겠다고 했단다. 그래도 네가 원하면 형 누나들처럼 보육원에 보내주마. 근데 보육원은 이것보다 더 많은 애들이 작은 방에 우글우글 모여서 생활하고 무서운 원장님을 만나면 막 매도 맞고 벌도 서고 밥도 굶기고 그래. 뭐 그래도 보육원에 가고 싶다면 데려다 주마. 엄마, 엄마. 너무 큰 충격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왔어요. 제가 말을 하고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삼촌과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충격 때문에 잃어버렸던 말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찾게 된 거죠. 어머니를 잃은 충격은 정말 컸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먼저 잃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다고 납득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도 그랬을 수 있겠다. 어떤 의문이나 질문도 없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마도 어릴 때 저는 너무 순했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게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형과 누나가 있다는 이야기에도 저는 보육원에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삼촌이 보육원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삼촌은 자신이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다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해줬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보육원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다른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을 얻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생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삼촌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고맙다는 생각도 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매일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 슬픔은 삼촌에게는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매일 울고 있는 게 삼촌이 종이 상자에 적은 안타까운 사연과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한동안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듬더듬 하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겨우 이야기하며 울고 있으니 사람들에게는 더욱 안타깝게 보였겠죠. 그래서 한 몇 달간은 제 눈물 덕분에 삼촌의 일이 극성수기를 맞이했어요.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삼촌은 무거워진 바구니를 흔들면서 크게 기뻐했었죠.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7, 8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들어왔을 때 한참 누가 봐도 아기 같은 느낌이 날 때였죠. 그때는 삼촌이 어디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저랑 나가면 일이 잘 된다면서 정말 좋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동정심은 반대로 줄어들었어요. 5살 말 못하던 아기 때와 7, 8살 어린이에게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제가 학령기에 접어들어 갈 정도로 자라게 되니 이전보다 매출도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싱글벙글하던 삼촌의 얼굴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9살쯤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밖에 다녀온 삼촌은 울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홀로 남았다는 그의 사연을 듣는 순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삼촌은 그 다음날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 일을 나갔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처럼 다른 형들이랑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형들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껌이나 사탕을 팔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삼촌은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안타깝고 가여워서 데려와서 돌봐주는 게 아닌 더 어린 애들일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것이라는 걸요. 삼촌이 돈을 벌 목적으로 애들을 데려온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던 형들 역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는지 삼촌은 늘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물건을 팔러 다니게 시키고 더 어린 애들을 데리고 온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을지도 몰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니가 아프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 삼촌은 아이들을 돈벌이에 쓰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할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봤던 사이라 삼촌에 대해서 완전히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역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처럼 우리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 걸까? 어딘가에서 날 찾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다른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살아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었다면 못 찾았을 리가 없어. 우린 항상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다니잖아. 그런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건 가족들도 우릴 찾고 싶지 않은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우릴 데리러 오지 않고 소식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는 건 그동안 찾지 않았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만약 살아있다고 해도 그냥 우리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집이 어딘지 알아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았어요. 매일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는데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면 못 찾을 리가 없죠. 몇 년 동안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형의 말처럼 일부러 찾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아니든 어차피 나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나도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잊고 살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죠. 그리고 거리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저희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차나 기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는 갈 수 있는 곳이 거기서 거기였죠. 매일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얼굴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던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어요. 지나가는 분들도 언젠가부터는 아유, 쟤네 또 저기서 저런 애 같은 반응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전보다 벌이가 변변치 않아지니 삼촌의 구박도 심해졌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맨날 이래서 저래서 아유 그놈의 변명 진짜. 니들 먹여주고 키워주는 값은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 것 같아? 내일부터 밥이라도 굶겨야지 제대로 일할래? 삼촌의 으름장에 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형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잔소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다음날부터 삼촌은 진짜 수입이 적은 아이들에게는 밥을 주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길거리로 내쫓겠다고 겁을 주는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동안 이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랬는지 형들은 이런 상황까지 대비했더라고요. 항상 수입이 똑같을 수는 없어. 날이 너무 덥거나 추워도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비나 눈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평소에 수입이 많을 때는 몰래 따로 숨겨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돈을 많이 못 벌었을 때 끼워서 주는 거지. 대신 돈을 숨겼다는 사실을 삼촌이 알게 되면 진짜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형들의 지혜는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 걸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꾸만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도망쳤어요. 일을 하러 나와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죠. 아마 저를 놓쳤다고 같이 나간 형은 집에 돌아가서 험한 꼴을 당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었어요. 거의 평생을 길거리를 헤매며 다녔을 형들의 모습은 제 미래라고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졌고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꿈이나 지표는 없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9살, 10살 어린 나이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도망쳐 나와서 몰래 모아둔 돈으로 버스를 타고 아무 곳에나 내렸어요. 그리고 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영무원으로 보이는 아저씨에게 보육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죠. 그 당시 제 행색이 아주 꼬질꼬질했기에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길거리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주변의 보육원에 연락해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보육원에 도착해서 원장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가족들은 어디 있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원래 살던 곳은 어디이냐? 이런 것들 말이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도 없어요. 나이는 지금 10살쯤이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집도 어딘지 몰라요. 그동안 지내던 곳이 있는데 저한테 매일 돈을 벌어오게 시켰어요. 길에서 껌이랑 사탕을 팔면서 돈 벌다가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혹시나 삼촌이 저를 찾을까봐 무서워서 이름도 거짓말로 이야기했어요. 원장님은 경찰서에 연락해서 잠깐 통화를 하더니 우선 제가 지낼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죠. 그리고 다음 날 경찰 아저씨가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전에 삼촌과 지내던 곳은 여기서 아주 멀고 어딘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고 여전히 제 이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실종신고 명단에도 맞는 아이가 없는 걸 보니 이의 말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찾는 가족들도 없는 것 같고요. 달리 갈 곳이나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는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학교도 보내주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필요하다고 가방도 새로 사주고 처음으로 책도 받았어요. 어차피 이전에 지내던 곳도 여러 아이가 함께 있었기에 단체 생활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전에 살던 곳보다 시설은 마당도 있고 제가 자는 자리도 훨씬 넓고 밥도 반찬도 골고루 잘 나왔어요. 말 안 들으면 굶기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길거리로 내몰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호통치는 사람도 없었죠. 삼촌에게 보육원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서운 곳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좋은 원장님과 시설을 만난 것인지 소문으로 듣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보육원에 오고 나서는 옷도 말끔하게 입고 밥도 잘 먹고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는 등 이전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았죠. 학교 생활은 처음이다 보니까
원래라면 3학년을 다녀야 하지만 저는 1학년부터 시작했어요.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애들이 형이라고 조금 무서워하면서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키도 크고 덩치도 자기들보다 크니까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나왔어요. 원래라면 20살이 되면서 보육원을 나왔어야 하지만 남들보다 학교를 늦게 간 탓에 여전히 고등학생이라 원장님의 배려로 졸업 때까지 지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원장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모은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과분한 일인 것 같아 공부는 포기했거든요. 아는 분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빙부터 시작했어요. 조금 외진 곳에 있기는 했지만 직원용 숙소도 따로 있고 식당이라 밥도 잘 나와서 돈도 금방 모을 수 있었어요. 앞쪽으로는 계곡, 뒤쪽으로는 산, 그리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나도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 꿈이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어요. 하루빨리 나도 식당 사장님이 될 꿈을 꾸면서요. 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식당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월급이 3달 정도 밀려 있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지만 사장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오랜 정도 있고 해서 차마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그쯤 슬슬 내 식당을 차려야겠다 싶어 매장 하나를 점치고 두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보태서 내야지 했는데 계획이 어긋나 버렸어요. 사장님도 눈물을 보이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몇 번을 사과했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다른 식당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번엔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한식을 본 건데 빛깔이며 자태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빙을 하면서도 음식의 모양새를 한참을 멍하니 넋을 놓고 바라보기도 했어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한식, 양식, 일식까지 자격증을 땄어요. 요리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제가 서빙을 하던 한정식 집에서 본격적으로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한식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30의 중반쯤 일하던 식당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났어요. 저희 가게에 새로운 서빙 직원으로 왔는데 제가 한눈에 반해버렸죠. 일부러 음식도 더 챙겨주고 커피나 과일 주스, 오미자차 등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다행히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주었고 저희는 2년 정도 열애를 한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3년 만에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죠. 그 당시 저희는 가게 오픈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아 몇 차례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느라 꽤 큰 돈을 쓰게 되었어요. 남의 가게에서만 거의 한평생을 일하면서 언젠가는 내 식당을 차리는 것을 꿈꿨는데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된 거죠. 식당을 열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는 돈을 모아 금방이라도 내가 원하는 식당을 차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장벽 앞에서 슬슬 힘에 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이는 아프고 그 옆을 지키는 아내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장으로서 기운을 내야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도 걱정이 많았지만 그저 열심히 병원에 다니면서 아이가 빨리 낫기만을 바랄 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몇 차례의 수술을 거치고 무사히 회복을 한 이후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년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병원에만 누워있던 아이를 보다가 걷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버린 걸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울 끝자락에 있는 한정식집에 취직했어요. 서울인데도 주변이 굉장히 고즈넉한 식당이었는데 딱 이런 식당을 하면 좋겠다 싶은 곳이었죠. 이제는 사장님 소리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라 다른 곳에서 부담스러워하며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상견례나 돌잔치, 환갑, 칠순 등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40대 중반까지도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칠순잔치 예약이 잡혔는데 가족들도 많이 오고 사회자까지 따로 부를 정도로 크게 행사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딸들이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큰 의류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님 등 예약이 들어왔을 때부터 VIP라며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사장님이 단단히 일러두었죠. 그래서 여느 때보다 음식도 더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문제는 유행성 독감 때문에 서빙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아파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음식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난 후에는 안쪽보다 바깥이 더 바빠서 누구라도 일손을 거들어야 했죠. 저도 처음에는 서빙으로 시작했기에 주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제가 밖으로 나서서 일손을 도왔어요. 그렇게 행사는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고 준비한 디저트를 서빙하고 있었는데 잔치의 주인공인 어르신이 마이크를 들고 오늘의 소감 같은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늙은이를 위해 애써준 우리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축하하러 와준 모든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막내도 있었다면 참말로 좋았을 텐데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겠죠. 어린 나이에 모자란 엄마 만나서 한약 따린다고 붙인 불 때문에 집도 홀랑 태워먹을 뻔하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던 애기가 그것 때문에 다리에 화상까지 입고 불붙은 바지 벗겨버리거나 물을 부으면 될걸. 모자란 어미는 그거 끄겠다고 손으로 만지다가 자기 팔에도 화상 입고 우리 막내 그렇게 아빠 좋아해서 따라다녔는데 아파서 일찍 떠나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 사랑 반의 반도 못 받고 자랐죠. 지 아빠 떠나고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실어증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맨날 제 아빠 입더너 붙잡고 울고 있는 거 불쌍해서 같이 산소에 아빠 나무 심으러 가자고 데려가서는 남편이 살아생전 모과를 참 좋아했어요. 문 밖에서도 향기가 난다면서 집에 두고 냄새를 얼마나 맡는지.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던 모과씨를 가지고 막내랑 같이 아빠 산소 옆에 심어주자고 갔었죠. 나무로 만든 팻말에 아빠 나무라고 이름까지 써서 같이 심어주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만 남편 산소에 술 한 잔 뿌리고는 그 잔을 두고 온 거예요. 그거 가지러 간다고 잠깐만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소변이 너무 마려워 이것만 누고 내려가야지 하고 왔더니 애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울며 불며 그 주변을 다 뒤지고 다니고 마을까지 정신없이 걸어 다니면서 우리 애 못 봤냐고 아무도 못 봤냐고 그 후 경찰서에 신고하고 어디서 우리 막내 또래의 남자애들만 보이면 불러 세우고 그렇게 찾아 헤맨 게 벌써 40년입니다. 난 아직도 혹시나 우리 막내가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40년 전 옛날 시골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혹시 제 아빠 나무를 찾아올까 싶어서 매일 산을 올라 남편 산소 옆에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우리 막내 사람만 있다면 나 다른 거 안 바랍니다. 부디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어르신은 오래전 잃어버린 자기 막내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들고 있던 디저트 접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던 행사장은 모든 분이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어요.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던 어르신 역시 저를 쳐다보았죠. 깨진 접시들 사이에서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넋이 나간 채로 그분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깜짝 놀란 직원들이 달려오고 사장님이 다급하게 뛰어왔지만 여전히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엄마. 저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울음으로 겨우 울먹거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사무쳐서 불러보던 그 이름을 소리내 불러봤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이름이었죠. 그러자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하던 어르신 역시 흔들리는 눈동자로 저에게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주 천천히 제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와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시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그 포옹은 제가 아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어머니로서 울고 있는 누군가의 자식을 보듬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 얼굴을 보기 위해 품에서 떨어지실 때 저는 바지를 걷어서 다리에 화상 자국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아니 이 다리 이 화상 자국 내 막내 아들에게 있었던 거랑 똑같은 모양이군요. 제 다리에 화상 자국을 보더니 너무 놀라면서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하지만 세상에 기막힌 우연은 너무나도 많아 차마 섣부르게 이것만으로 내 어머니라고 아들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도 그 순간 저랑 어르신 사이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 같은 게 있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깊은 곳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어르신의 자녀들로 보이는 분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우연일 수도 있어요. 다리의 흉터만으로는 저희 막내라고 확신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때처럼 괜히 저희 집안에 물려받을 거라도 있을까 접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죄송해요. 그런데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제 다리의 흉터나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시기가 너무 비슷해서...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연치고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렇지만 정말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어린 시절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한 번만 유전자 검사를 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어르신을 붙잡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상처는 비슷하지만 어린 제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흐릿했지만 어르신이 알고 있는 자기 막내 아들과 제가 크게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치는데 한 번이라도 증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싶었어요. 그래요, 해봅시다. 이번엔 진짜일지도 모르잖니. 앞으로 나에게 남은 기회가 얼마나 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우연이라도 놓치지 말고 확인했으면 싶구나. 그렇게 행사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고, 저는 며칠 후 어르신과 가족들과 따로 만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초조하고 긴장되더라고요. 사실 청심환도 하나 먹으면서 기다렸는데도 심장이 숨 쉴 틈 없이 빨리 뛰어서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이 제 사연을 듣고 싶다고 하여 어린 시절 삼촌을 만나게 된 계기부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참 희한하군요. 마침 내가 막내를 잃어버릴 때쯤 우리 동네에도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녔거든요.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주민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지나가다 마주쳤는데 눈빛이 영 껄끄러운 사람이었어. 만약 자네가 내 아들이라면 어쩌면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 남자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때 동네에서 데려갈 만한 아이를 물색하는 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르신도 저도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전해주는 결과를 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일 확률 99.9%. 결과를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맞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진짜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거나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앞에 멀쩡하게 살아계셨다니, 그것도 그 오랜 세월을 저를 찾으면서 사느라 자식, 손주들이랑 떨어져서 40년을 살아오셨다니.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막내, 내 막둥이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우리 막내가 그 고생을 하고 그래도 살아있었어. 아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어머니, 아니,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이 엄마가 못나서 자식 하나를 못 챙겨서 그동안 나 때문에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는 자기 잘못으로 저를 잃어버린 거라며 가슴을 퍽퍽 치며 울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아니라고, 그 삼촌이 나쁜 사람인 거라고 같이 엉엉 울었죠. 그렇게 저희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의 상봉을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형과 누나들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듣고 마침내 동생을 다시 찾았다며 같이 기뻐해 주었어요. 형 누나들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 그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인 척하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 제가 흉터를 보여줬을 때도 쉽게 믿지 못하고 날카롭게 반응하게 됐다네요. 저희는 다 같이 모여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는 옛날 앨범을 꺼내와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앨범을 보면서 기억나는 점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진을 보니 몇 가지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형과 누나가 학교 가는 모습을 봤던 거나 어머니와 마당에서 같이 놀이하던 일 등이 정말 조금씩 떠올랐죠. 아마 너무 어릴 때라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추억을 나눌 가족이 생겼다는 게 마냥 기뻤어요. 그 후 저는 제 아내와 아이도 가족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아내 역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니 믿기 힘든 일이라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족도 소개해주고 형과 누나도 자기 남편과 아내, 아이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작은아버지, 삼촌이 아이들에게는 어리둥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이는 갑자기 형과 누나들이 생겨서 기쁜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외동에다 명절에도 만날 친척이 없어 외로움을 타던 아이였거든요. 이제 저도 찾게 되었으니 어머니는 더 이상 춥고 불편한 시골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골집을 정리하고 오래전부터 형과 누나가 바라던 것처럼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형과 누나가 몇 년 전부터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둔 주택으로 이사를 했고, 그동안 떨어져 지낸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제 가족들에게도 그 집으로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었어요. 저희가 마련한 전셋집보다 훨씬 좋은 환경의 집이었는데, 무엇보다 마당이 있어 아이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점이 좋더라고요. 뭔가 뒤늦게 어머니의 덕을 본다는 게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서 아이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죠. 또 다른 좋은 소식은 형과 누나가 어머니에게 미리 받은 유산의 일부를 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면 당연히 제 몫이 되어야 했을 부분이라며 내어주는데, 어떤 집은 형제들이 서로 유산을 가져가려고 다툰다고 하는데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동생에게 이렇게 뚝 떼어주다니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유산으로 제가 뭘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마침내 제 오랜 꿈이었던 멋진 한정식 식당을 차렸어요. 부드러운 조명과 한옥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에 앞쪽으로 넓은 주차 공간까지 갖춘 멋진 식당을 차리게 되었죠. 저희 식당은 다녀간 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입소문에 부채질을 해준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꿈에 그리던 식당과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으며 저는 마침내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망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룰 수 없는 것만 같았던 꿈이었지만 저와 어머니의 간절함이 모여서 이렇게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간절한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언젠가 저와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응원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